제가요. 은행에서 도장 하나 잘못 찍고 전 재산 날릴 뻔했습니다. 그날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. 나 치매인가? 근데 그보다 더 무서운 건 그걸 누구한테도 말 못했다는 거였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김정임이고요. 72세입니다. 지금은 혼자 지내고 있어요. 혹시 요즘 자꾸 깜빡깜빡 하실 때 있지 않으세요? 약 드시고 나서 내가 이걸 먹은 거였나? 안 먹은 거였나? 헷갈리신 적 없으셨어요? 가스불 끄고 나왔는데 불이 켜져 있는 거 보고 심장이 철렁 내려앉은 날 혹시 있지 않으셨어요? 그런 순간마다 혹시 나도 이제 시작된 건가? 그런 생각 한 번쯤 해보신 적 있으시죠? 저도 그랬거든요. 근데요.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우리가 치매라고만 믿었던 그 증상 뒤에 더 무서운 진실이 숨어 있다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. 그리고요. 지금부터 어떻게 대처해야 내 삶을 지킬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까지 확실히 알게 되실 거예요. 무엇보다 중요한 건요. 치매라는 두려움에서 완전히 벗어나 당신도 멋진 인생 후반전을 살아가실 수 있을 겁니다. 그래서 오늘은 더더욱 이 이야기는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. 몰랐던 사실이 당신의 오늘을 바꿔줄 수도 있으니까요. 혹시 지금 나도 좀 이상했는데 그런 마음 드셨다면요. 지금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. 무료니깐 부담 갖지 마세요. 이 영상이 당신의 다음 선택을 완전히 바꿔줄지도 모르니까요. 그럼 지금부터 제 얘기 들어보시겠어요? 제가 젊었을 땐요. 뭘 몰라도 그렇게 몰랐습니다. 그저 자식 잘 되라고 돈이 없어도 참고 몸이 아파도 참고 사람 대접 한 번 못 받아도 참았어요. 아들놈 공부 잘한다고 하니까 다 끌어모아 서울로 보냈습니다. 입학금이 없어서요. 제 손목에 있던 금팔찌 팔았고요. 그나마 한켠에 놔뒀던 적금도 다 깼습니다. 그랬더니 얘가 서울 올라가더니 딱 1년 지나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. 엄마, 앞으로는 전화 좀 자제해. 지금 우리 교수님이 논문 같이 쓰자고 하시거든. 중요한 시기야. 전화 좀 자제하랍니다. 그거 한마디에 제가 얼마나 바보 같고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르겠어요. 딸은요? 결혼하자마자 외국으로 나갔습니다. 그리고 3년째입니다. 제 목소리 한번 들으려고 전화를 해온 적이 없습니다. 그런데요. 이런 말 드리면 좀 그럴지 몰라도요. 한 번은 아들 집에 반찬 들고 올라갔어요. 김치, 장조림, 멸치볶음, 다리 후들거리는 거 참고 지하철 갈아타서 겨우 갔는데요. 초인종 누르니까 며느리가 문 열면서 이러더라고요. 어머님, 이렇게 갑자기 오시면 저희가 곤란해요. 그 말 한마디 듣고 두 손 가득 든 반찬 봉투를 들고 저는 말도 없이 돌아섰습니다.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멸치국물 조금 센 비닐봉투 냄새 맡으며 저 혼자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. 그날 이후로요. 제가 혼자서 밥을 차려 먹을 땐 절대 김치 2가지 이상은 안 꺼냅니다. 그럼 또 그 생각 날까 봐요. 그렇게 시간이 흘러요. 몸에 이상이 와도 아무한테도 말 안 하게 됩니다. 약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하루에도 2~3번씩 헷갈리는데도 아무 말도 안 했어요. 왜냐고요? 그 아들놈이 그랬거든요. 엄마도 나중에 치매 오면 바로 요양원 보내야 돼요. 집에 두면 가족 다 망가져요. 그 말 듣고 나니까요. 가슴이 철렁, 심장이 꽉 조여오는 것 같더라고요. 그날 이후로 제가 기억이 안 나도 방문을 열고 왜 들어왔는지 잊어버려도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. 말하는 순간 그 애들이 날 쓰레기 취급할까 봐요. 아, 엄마 이제 위험하네. 요양원 알아봐야겠다. 그 말이 너무 무서워서요.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. 그게 나를 지키는 거라 생각했으니까요. 근데요, 진짜 무서운 건 그렇게 참고만 살다 보면 사람이 진짜 이상해집니다. 내가 뭘 하고 있었는지, 왜 여기 서 있는 건지 혼자 중얼거리다가 소름이 쫙 끼친 적도 있어요. 근데 그것도 말 안 했습니다.
정말 미친 사람 취급받을까 봐요. 그날도 혼자였습니다. 근데 그건 그날만 그랬던 게 아니라 저는 늘 혼자였어요. 남편은요. 애들 대학 졸업하자마자 갑자기 심근경색으로 갔습니다. 말 그대로 오늘 병원 가자 하고 나섰는데 그날 밤 다시는 집에 못 들어왔어요. 그 뒤로는요. 그냥 제가 감당했죠. 장례식도 병원비도 아무도 나서질 않더라고요. 다 바쁘다. 멀다. 시간이 없다. 그게 벌써 15년이 다 돼갑니다. 그리고 지금 이 집엔 저 하나뿐입니다. 아침에 눈을 뜨면요. 말 한마디 없습니다. TV에 나오는 사람들 말이 하루 중 제가 듣는 전부예요. 말이요. 안 하면 정말 사라지더라고요. 하루 종일 집 안에 있는데 한마디도 안 하고 하루를 마칠 때가 있어요. 근데 그게요. 무섭습니다. 말을 안 하면 머리가 정말 굳는다는 걸 요즘 몸으로 느끼고 있거든요. 아침에 일어나서 약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기억이 안 나고 장 보러 가면서 카드 지갑 안 챙긴 줄도 모르고 가스불을 끄고 나왔는지도 헷갈리고 하루는요. 집 문 앞에서 5분 넘게 서 있었어요. 내가 왜 나왔지? 그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.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. 이게 시작인가? 그 생각이 머리를 꽉 누르더라고요. 근데도요. 그 누구에게도 말 못했어요. 전화해서. 나 요즘 자꾸 잊어버려. 그 말하는 순간. 그래. 엄마 요양원 가자. 그 대답 들을까 봐요. 그러다 그날이 왔습니다. 지인한테서 연락이 왔어요. 언니, 예금 만기됐다면서? 오늘 중으로 처리 안 하면 자동 연장된대. 서둘러 은행으로 나갔습니다. 줄 서서 기다리는데 손이 바들바들 떨렸어요. 서류를 받아서 이체할 계좌 쓰고 도장 찍고. 근데요. 창구 직원이 서류를 보다가 멈추더라고요. 고객님 혹시 이 도장 바뀐 거 아니세요? 이거 최근에 쓰신 도장이랑 좀 다릅니다. 그 순간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어요. 제가요. 예전에 쓰던 도장을 그대로 찍어버린 겁니다. 근데 더 끔찍했던 건요. 그 계좌번호도 제게 아니었다는 거예요. 제가 적은 번호로 그대로 이체됐으면 그날 제 전 재산이 그냥 증발할 뻔했습니다.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. 제가 진짜 이제 끝났구나. 그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. 그 직원 아니었으면요. 저 지금 이 자리에도 없었을지 몰라요. 그런데 궁금하시죠? 제가 왜 그런 실수를 했는지, 그 도장 왜 그렇게 찍었는지, 그 계좌번호는 도대체 누구 거였을까요? 그리고요. 그놈의 자식들은 과연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? 엄마 괜찮아? 그 한마디라도 했을까요? 아니면요. 이제는 요양원 가셔야겠다. 그 말부터 꺼냈을까요? 그리고 저는 그날 이후로 도대체 어떻게 살았을까요? 지금부터 그 얘기를 들려드릴게요. 다행히 은행 직원이 먼저 말해줘서 그날 돈은 안 나갔습니다. 아주 가까스로요. 정말 1초 차이였어요.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. 혹시 기억이 좀 헷갈리실 때가 있으세요? 그 한마디에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. 제가 얼버무리듯 말했어요. 요즘 조금 피곤해서 그래요. 그냥 깜빡한 거죠 뭐. 그 직원 눈빛이 아직도 생각납니다. 아무 말 안 했지만 그 눈빛이 그러더라고요. 이분 위험하다. 그날 밤 용기를 내서 아들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. 받더니 한숨부터 쉬어요. 엄마, 요즘 왜 자꾸 실수해요? 그 말에 숨이 턱 막혔습니다. 그거 치매 초기 아니야? 엄마, 그냥 요양원 알아보자. 우리도 너무 바쁘고. 말이 끝나기도 전에 눈물이 훅 터졌어요. 내가 일부러 그런 줄 아냐? 그 말이 목까지 차오르는데 입 밖으로는 못 나오겠더라고요. 그리고 며느리가 끼어들더니 이럽니다. 어머님, 혹시 예금 계좌도 우리 애들 앞으로 바꾸는 게 어떨까요? 요즘 그런 일 많대요. 자식들이 미리 관리하는 게 안전하대요. 그 말을 듣는데 세상이 확 돌아버리는 줄 알았습니다. 그 순간 알겠더라고요. 아,
얘들은 지금 이 엄마를 사람으로 안 보는구나. 그날 이후요. 제가 거울을 봤어요. 근데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저도 낯설었어요. 나 이제 그냥 불편한 짐이구나. 이 집 애들한텐 나는 너는 엄마가 아니구나.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? 엄마, 이제 그만하셔. 아버지, 요즘 좀 이상해요. 이제 중요한 건 가족 전체를 생각해야죠. 그 말 들으면요. 가슴이 무너지는 겁니다. 사람이 무너질 때는 거창한 이유가 아니에요. 딱 한마디면 됩니다. 그날 밤 도저히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. 내가 치매일 수도 있다는 불안, 내가 이제 방 빼야 하는 존재가 됐다는 현실. 근데 계속 이렇게 살 수는 없겠더라고요. 그래서요. 결국 용기를 냈습니다. 그리고 혼자 버스를 타고 동네 보건소 인지검사 상담소에 갔습니다. 그날 그 작은 진료실에서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과지를 받았습니다. 근데요. 거기 적힌 글자 지금도 또렷하게 기억납니다. 치매 아님, 단순 우울 및 스트레스 반응. 예? 우울증이요? 스트레스요? 저는 그날 처음으로 알게 됐습니다. 진짜로 제 머리를 망치고 있던 건 기억력 문제가 아니라 말 못하고 참은 시간이었다는 걸요. 상담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. 지금 어르신 상태는요. 치매보다 마음이 너무 굳어 계신 겁니다. 그 말 듣는데요.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었어요. 그리고 조심스레 묻더라고요. 혹시 이야기 나눌 친구 있으세요? 웃음이 나왔습니다. 없거든요. 그동안 너무 오래 아무 말도 안 하고 살아왔거든요. 근데요. 그날 상담 선생님이 하나 권해주셨어요. 근처 복지관에서 글쓰기 모임을 운영해요. 어르신들끼리 자기 얘기 써보는 거예요. 혹시 해보실래요? 그땐 그냥 가겠다고만 말했죠. 사실 반은 믿지도 않았어요. 내가 글은 또 왜 써? 그랬거든요. 근데 막상 가보니까요. 기적 같았습니다. 작은 교실, 원형 테이블에 저 말고도 몇 분이 앉아 있었어요. 누군가는 남편 이야기를 썼고, 누군가는 자식한테 못한 말을 쓰고 있었어요. 근데 그분들 표정을 보는데요. 이상하게 울컥했습니다. 그리고 종이를 받았습니다. 어르신도요, 오늘은. 요즘 내가 가장 하고 싶은 말, 그거 한 줄만 써보세요. 저는 그 종이를 앞에 두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. 그리고 정말 오랜만에 펜을 들었어요. 그리고 이렇게 썼습니다. 누가 좀 내 얘기 좀 들어줬으면 좋겠어요. 그 글을 선생님이 읽어주시는데요. 눈물이 그냥 멈추질 않았어요. 처음이었어요. 진짜로요. 내 말이 누군가의 귀에 닿았다는 느낌. 그걸 저는 그날 처음 느꼈습니다. 혹시 지금도 누군가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말을 꺼낼 자신이 없으신가요? 괜찮습니다. 그럴 수 있어요. 그게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. 말을 오래 참으면 말하는 법도 잊어버리는 겁니다. 저도 그랬어요. 그래서요. 처음엔 말 말고 글로 다시 시작했습니다. 그리고 그 글이 제 인생을 바꿔놨어요. 그날 집에 와서 가방에서 그 글을 꺼냈습니다. 누가 좀 내 얘기 좀 들어줬으면 좋겠어요. 그 문장 하나를 계속 들여다보다가 펜을 다시 들었습니다. 이번엔 아들한테 쓰는 편지였어요. 글씨를 쓰는 손이 자꾸 떨렸습니다. 왜냐면요. 처음이었거든요. 내 마음을 그대로 꺼내는 게. 나 요즘 무서워. 자꾸 깜빡하니까 내가 나 같지가 않아. 은행에서 도장 잘못 찍고 전 재산 날릴 뻔했는데 그게 남 얘기 아니더라. 그리고 마지막엔 진짜 속마음을 썼습니다. 엄마는 아직 살아있고 정신도 멀쩡하다. 그러니까 요양원 같은 말 다시는 하지 마라. 편지 쓰고 봉투에 넣고 주소 쓰고 우체통에 넣고 나서 진짜 온몸이 푹 꺼지는 느낌이었어요. 그렇게 이틀, 3일,
일주일을 기다렸습니다. 혹시 문자라도 올까봐 전화기만 보고 살았어요. 근데 아무 연락도 없었습니다. 결국 제가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.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아들이 받았어요. 엄마, 편지 잘 받았어. 그 한마디, 그 말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. 그리고는 덧붙이더군요. 근데 엄마, 그런 얘기는 너무 감정적으로 쓰면 우리가 불편해져. 불편하대요. 내가 무서웠다고, 내가 혼자 너무 힘들었다고 쓴 글이 그 애한텐 불편한 거였어요. 그날 밤 멍하게 서 있다가 그 편지 복사본을 꺼내봤어요. 읽으면 읽을수록 이건 살려달라는 말인데 그 생각만 계속 들었어요. 근데 그걸 불편하다고 말하는 자식한테 뭘 더 기대할 수 있을까요? 며느리는 그 다음날 전화해서 이럽니다. 어머님, 저희도 지금 살기 벅차요. 노후는 어머님이 좀 준비하셔야지. 그게요, 그 아이한테서 온 마지막 말이었습니다. 그 순간 제가요, 그냥 딱 접었습니다. 기대도 서운함도 다요. 그리고 결심했어요. 이젠 기다리지 말자. 이 사람들한텐 내가 짐이구나. 그럼 이젠 나를 위해 살아야겠다. 그날 이후요. 저는 하루하루 저를 다시 돌보기 시작했습니다. 아침에 눈 뜨면요. 예전엔 그냥 멍하니 TV 틀었는데 이젠 제일 먼저 거울을 봅니다. 정임 씨, 오늘은 괜찮아요? 제 이름을 불러주는 것도 참 오랜만이었어요. 복지관 글쓰기 모임은 이제 제 일주일 중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 됐습니다. 거기 가면요. 누군가는 제 얘기를 들어주고 누군가는 어머, 나도 그랬어요 하고 눈을 마주쳐 줍니다. 말이 통한다는 거, 그게 얼마나 큰 위로인지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. 그리고 어느 날 글쓰기 모임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. 정임 어르신, 이 글 편지로 써보시는 건 어때요? 지금까지 애들한테만 썼잖아요. 이번엔 나한테 한번 써보세요. 그 말을 듣고 처음엔 멈칫했어요. 근데 막상 펜을 들고 종이 앞에 앉으니까 이 문장이 툭 나왔습니다. 정임아, 수고했어. 너 참 잘 버텼다. 그날 저는요. 처음으로 제 자신한테 미안해 말고 고마워라고 말했습니다. 이상하죠? 그날 밤 잠이 그렇게 편하더라고요. 수면제도 안 먹었는데 이불 속이 따뜻했습니다. 그리고 그 다음 주엔 동네 작은 공원에서 산책을 시작했습니다. 아침 8시 걷는 사람도 별로 없고 그냥 햇살이 얼굴을 비추는 그 느낌. 근데 그 순간 진짜 이상하게 웃음이 나왔습니다. 살아있다. 그 느낌이요. 정말 오랜만이었어요.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매일 같은 일상에 갇혀 계신 분 계세요? 밥 먹고, 약 먹고, TV 보고. 그게 전부인 하루? 그게 사는 거다. 다 나이 들면 그렇다. 그렇게 믿고 계신가요? 저도 그랬어요. 근데요. 그거 사는 척이었습니다. 진짜 사는 건 나를 다시 불러주는 거였더라고요. 그거 아세요? 이름 한 번 불러주는 거, 그게 사람을 살립니다. 정임아, 수고했다. 너 참 잘 버텼다. 제가 틀렸나요? 혹시 오늘 저녁 당신도 거울 앞에 서서 자기 이름 한번 불러보시겠어요? 그 한마디가요. 사람을 다시 살게 합니다. 글쓰기 모임을 몇 주 다니다 보니까 낯익은 얼굴들이 생기더라고요. 그 중에 한 분이 조용히 제 옆자리에 앉았어요. 백발이 부스스한 할머니셨는데 눈빛이 꼭 예전 제 모습 같았어요. 근데 그날 그분이 종이 앞에서 멍하니만 계시는 거예요. 제가 조심스레 말을 걸었죠. 처음 오셨어요? 혹시 뭐 쓰실지 떠오르지 않으세요? 그분이 고개를 푹 숙이며 이러시더라고요. 나 치매 같아요. 글도 생각 안 나고 약도 자꾸 까먹고. 그 순간 정말 그날의 제가 떠올랐습니다. 아무 말도 못하고 혼자 벌벌 떨던 그날. 그래서 조용히 제 얘기를 꺼냈어요. 저도 그랬어요. 약 먹고 뚜껑 닫은 뒤에
나 이거 먹은 거 맞나? 헷갈렸고요. 가스 끄고도 3번은 돌아봤어요. 근데 그게요. 진짜 치매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스트레스랑 우울이 먼저 와서 기억을 잠깐 덮는 경우도 있어요. 그분이 놀란 눈으로 저를 봤어요. 그래요? 그럼 그게 다 치매는 아니란 말이에요? 제가 웃으며 말했어요. 아직 검사는 안 해보셨죠? 저는 인지검사 해봤거든요. 정확히 나와요. 건망증은 기억은 남아있지만 꺼내는 속도가 느려지는 거고, 치매는 아예 기억이 사라지는 거래요. 그분이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. 근데요, 병원 가기도 무섭고, 혹시 진짜 치매면 가족이 뭐라 할까봐. 그 말이요. 제 심장을 또 한 번 때렸습니다. 왜요? 그 말, 제가 똑같이 했던 말이었거든요. 그때 저는 그분 손을 가볍게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. 무서운 건요. 치매가 아니에요. 말 못하는 겁니다. 그게 진짜 병이에요. 그 말을 하고 나서 저도 모르게 울컥했어요. 그분도 그러셨어요. 그리고 그날 그분은 글쓰기 대신 그 종이 위에 이렇게 썼습니다. 나 아직은 괜찮습니다. 그 글씨를 보고 참 많이 울었습니다.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나 혹시 시작된 거 아니야? 그런 걱정하고 계신 분 있으세요? 검사 받으세요. 두려움은 혼자 키우면 괴물이 되지만 꺼내놓으면 길이 보입니다. 근데요, 그렇게 조금씩 살만해지던 어느 날 그놈들이 다시 제 삶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. 그렇게 겨우겨우 제 삶을 다시 꿰매고 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. 낮 2시쯤 전화가 울리더라고요. 발신자 큰아들 한참을 망설이다가 통화를 눌렀어요. 엄마, 잘 지내? 우리 요즘 엄마 생각 많이 했어. 처음엔요. 좀 뭉클했습니다. 그 애 목소리 듣는 게 얼마만인지도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. 근데 그 다음 말이 이랬습니다. 엄마, 우리 이번에 이사해. 근데 엄마 이름으로 된 땅 혹시 정리 좀 하면 안 될까? 세금도 좀 줄이고 엄마도 우리랑 같이 살고. 그 순간 뭔가 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. 아니, 왜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해? 제가 물었죠. 그랬더니 그 애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. 엄마, 우리도 살기 힘들잖아. 어차피 엄마 혼자 있어봤자 뭐해. 같이 살자니까. 우린 엄마가 걱정돼서 그러는 거야. 아니요. 걱정돼서 그런 게 아니라 계산해서 그런 거였습니다. 며느리한테서도 연락이 왔습니다. 어머님, 사실 요양원도 알아봤어요. 거기다 모시고 땅도 우리 명의로 정리하면 어머님도 편하시고 저희도 준비할 수 있잖아요. 그 말 듣는 순간 가슴이 쿵 꺼지고 숨이 턱 막혔습니다. 살아보려고, 기억을 지키려고, 글을 쓰고, 산책을 하고, 다시 이름 불러보며 하루하루 일어난 제가 그 사람들한텐 정리 대상이었던 거예요. 혹시요,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 자식들이 갑자기 친절해졌다고 반가워하신 분 혹시 계세요? 죄송합니다. 저는 그때 그 친절 속에 칼날이 숨어 있었다는 걸 끝내 몰랐습니다. 그날 밤 저는요, 스스로에게 처음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. 정임아, 이번엔 진짜 놓자. 기다리지 말고 믿지도 말고 그냥 너 하나만 챙기자.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종이를 꺼냈습니다. 이번엔 편지 아니었고요. 정리 목록이었습니다. 첫 줄엔 이렇게 썼어요. 이름만 가족인 사람들 정리. 둘째 줄엔 내 돈, 내 손으로 관리. 셋째 줄엔 내 하루, 내 기준으로 다시 짠다. 그때 저는 처음으로 가족이라는 단어 앞에 조건이라는 걸 붙여봤어요. 그냥 피 한 방울 섞였다고 무조건 믿고 끌어안는 건 이제 안 하기로 했습니다. 왜냐면요, 사랑이 없는 가족은 더는 가족이 아니니까요. 혹시, 아니, 생각해보면 그런 분 많으실 거예요. 자식이니까 미워도 참고, 무시당해도 견디고, 돈 달라 해도 또 주고. 그거 정말 위대한 인내예요. 근데요,
그게 당신을 망가뜨리게 해선 안 됩니다. 그날 이후 저는 은행 계좌 정리했고요. 남편이 남기고 간 부동산도 변호사 통해 따로 조치했어요. 혼자 하는 게 처음엔 두려웠어요. 하지만 그 모든 과정에서 내가 나를 지킨다는 느낌이 참 뜨거웠습니다. 그리고 며칠 뒤 복지관에서 작은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. 어르신 글씨 읽어드리기 활동이었는데요. 안 보이시는 분들 대신 동사무소 서류 읽어드리고 가끔은 편지 대필도 해드렸어요. 그날 한 분이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. 딸도 이런 말 안 해주는데 할머니가 내 편 같아서 고마워요. 그 말에 제 눈시울이 후 뜨거워졌습니다. 그래요. 나도 누군가에게 이젠 필요한 사람이구나. 그날 밤엔요. 처음으로 내가 차린 밥상이 맛있었어요. 어디서 시킨 도시락도 아니고 급하게 끓인 라면도 아니고 정말 내가 나를 위해 만든 한 끼였거든요. 그 밥 먹으며 제가 저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. 정임아, 수고했다. 그렇게 버틴 너니까 이제는 너한테 맡겨도 괜찮아. 며칠 전이었습니다.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. 받았더니 한참 동안 연락이 없었던 아들이더라고요. 엄마, 그 서류 아직 안 보내셨어요? 병원 쪽이랑도 정리해야 되는데. 그 말투 여전히 변한 게 없었습니다. 늘 당연하다는 듯 늘 권리자처럼 말하더군요. 그래서요. 저도 말했습니다. 그 서류 이제 내 손에 안 있어. 변호사 통해서 정리했어. 그 애 한참 말이 없더니 말없이 끊더군요. 며느리 쪽에서 전해 들었습니다. 요즘 그 집 분위기 많이 안 좋답니다. 결국 제가 빠진 그 집도 그렇게 잘 돌아가진 않았던 거죠. 근데 신기하게도요. 그 말 들었을 때 저는 하나도 기쁘지 않았습니다. 오히려 안타까웠어요. 왜냐면요. 끝까지 가장 중요한 걸 못 배운 사람들이었으니까요.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그걸 몰랐던 겁니다. 아들 부부가요. 그렇게 무너지는 동안 저는 한 가지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. 그래도 내가 그 애를 위해 해준 게 정말 많았는데 그냥 엄마 노릇 정도가 아니었습니다. 진짜 제 전부를 줬습니다. 결혼할 때 집이 어렵다고 했습니다. 그날로 남편이 남기고 간 시골 땅, 논 한 마지기랑 밭 서너 평, 얼마 안 남기고 거의 다 팔았습니다. 뽕나무랑 감나무, 제가 20년 넘게 돌본 거였는데요. 그거 내놓고 1억 넘게 돈 만들어서 전세금 보태줬습니다. 이 집은 엄마가 해준 거다. 그 한마디라도 있었으면 이렇게 가슴이 쓰라리진 않았을 거예요. 그 후로도요. 생활비 힘들다고 하면 보태주고 손주 대학 등록금 모자라다 하면 학기 등록금 2번 제가 다 냈습니다. 며느리 몸 안 좋다고 병원비 필요하다 할 때 카드비 내서라도 보냈습니다. 아들 사업 힘들다며 대출 갚아야 한다고 하길래 그나마 쌓아둔 노후 적금 다 깨서 5천만 원 넘게 넘겨줬습니다. 그런데요. 몇 년 뒤 며느리 입에서 나온 말은 이거였습니다. 어머님한텐 받은 게 하나도 없어요. 그 말이요. 정말 사람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 놓는다는 게 어떤 건지 처음 알게 해줬습니다. 그 애가요. 얼마 전 우리 집 문 앞까지 왔었습니다. 손엔 종이 한 장, 말없이 문틈에 끼워두고 갔어요. 그 종이엔 이렇게 적혀 있더군요. 엄마, 그땐 몰랐어요. 엄마가 왜 아무 말도 안 했는지. 이렇게 돼보니까 알겠어요. 죄송합니다. 그 종이요? 찢지도 않았고 간직하지도 않았습니다. 그냥 김치 담은 비닐봉투 밑에 깔아뒀습니다. 왜냐고요? 그 말보다 내가 끓이는 된장국 한 그릇이 훨씬 따뜻하거든요. 그날 밤 복지관 친구들이랑 삼겹살에 소주 한 잔 했습니다. 정임 언니, 요즘 진짜 눈빛이 달라졌어요. 웃는 게 훨씬 편안해졌어요. 그 말 듣고 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. 사람은요,
혼자 살아도 안 외로울 수 있어요. 근데 가족이 있는데 외롭잖아요. 그건 진짜 지옥이에요. 지금 제 주변엔 같이 밥 먹을 사람이 있고, 잘 잤어? 물어주는 친구가 있고, 제 얘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. 그게 가족 아닐까요? 그 후로 자식은 어떻게 됐냐고요? 궁금하시죠? 그 애요. 결국 이혼했습니다. 며느리는 아이들 데리고 친정으로 내려갔고요. 처가 쪽에서 매달 100만 원씩 보내준대요. 그 돈으로 애들 키우면서 살고 있다네요. 그 아이들 지금 제 손주죠. 그 애는요. 서울 외곽에 있는 반지하 원룸에 혼자 산답니다. 일은 뭐 아르바이트 정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. 한때 엄마 인생 다 받아서 잘 살겠다고 나섰던 그 애가 이젠 누구한테도 받는 사람이 되지 못하게 됐다는 거죠. 근데 신기하죠? 이 이야기 들으시면서 통쾌하다 생각하신 분들 계실지도 모르겠지만요. 전요. 하나도 기쁘지 않았습니다. 오히려 불쌍했어요. 왜냐면요. 끝까지 가장 중요한 걸 못 배운 사람이었으니까요.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, 가족이란 게 어떤 의미인지를 그 애는 끝내 알지 못했거든요. 며칠 전이었습니다. 우편함에 작은 봉투 하나가 있더군요. 아들이 보낸 거였습니다. 편지엔 딱 한 줄. 엄마,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. 그 한 문장. 이제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진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. 하지만 이제는 제 마음이 조금씩 단단해졌다는 게 다릅니다.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도요. 혼자인 게 외로운 게 아니라 가족이 있는데 더 외롭다. 그렇게 느끼고 계신다면요. 꼭 기억하세요.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해오셨고, 이제는 당신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도 됩니다. 그리고요. 혹시 요즘 약 먹었는지 헷갈리고 깜빡한 게 자꾸 늘어나서 불안한 분들 계시다면요. 꼭 검사 받아보세요. 침묵이 병을 키웁니다. 말 못한 시간이 기억을 망가뜨립니다.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괜찮지 않다고 말하는 순간부터 당신 삶은 다시 살아납니다. 말하는 용기. 그게 첫 번째 치료입니다. 그리고 이제부터는 나를 중심에 놓고 사는 것. 절대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. 당신도 충분히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. 혹시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 마음 한 구석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요. 구독, 좋아요, 댓글, 그 한 번의 터치가 당신 인생의 다음 장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. 이곳은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길, 당신의 삶에 지혜를 더하고 마음에 따뜻한 바람을 불어넣는 공간, 신바람 지혜길입니다.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. 당신의 하루에 작은 평화가 깃들기를 바랍니다.